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서양인의 매력을 모두 가진 미녀. 미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양 미녀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찾아오고 국제 커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가 텅텅 비고 일부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과 더불어 한국 남자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을 방문한 서양 미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출신 라포바입니다. 한국에서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데요. 막상 시작하려 하니 이것저것 난관이 많네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 한국에서 모델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한국의 다른 장점들을 알았고 모델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제는 한국에 남아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결실을 맺어가려고 하네요. 저희 고국인 우크라이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나라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과거에는 1인당 뒷가 1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대요. 인구도 적고 에너지 자립이 쉽지 않아 러시아산 비싼 에너지에 의존해야 하죠. 최근 발전소를 세우면서 자립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압박과 유럽 내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일부 산업에서는 성장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성과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죠. 요즘 상황도 이런데 제가 한국으로 왔던 10년 전이라면 얼마나 더 심각했겠나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로서 고국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탈출구를 고민했어요. 그러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었죠. 한국은 선진국의 면모를 갖췄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외모에 자신이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큰 패션쇼 모델은 아니더라도 쇼핑몰이나 여러 광고 촬영에서 일거리가 꾸준히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국으로 오는 결정을 했고 운 좋게도 모델 에이전시와 연결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쇼핑몰 촬영 같은 일이 많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고 계속 포즈를 취해야 했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다행히 일거리가 꾸준히 들어왔고 에이전시에서 비자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한국에는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외모가 괜찮은 친구들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할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친구 2명을 한국으로 불러왔고 에이전시에서도 좋아하더군요. 심지어 소개비도 주더라고요. 그 소개비는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일하는 만큼 보상이 따라오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고 여기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한국에 온 지 단 2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국은 정말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었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유행이 자주 바뀌는데 제가 왔을 때는 마침 동유럽 출신의 얼굴과 잘 빠진 몸매가 인기를 끌던 시기였어요. 이 흐름을 제대로 타서 성공적인 모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으로 초대한 친구 2명과 함께 3명이서 투룸을 구해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에이전시에서 빌려준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전국을 다니며 촬영을 했죠. 당시 한국 여성 의류 쪽 카탈로그나 쇼핑몰 사이트를 보면 저와 제 친구들의 얼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셋은 우크라이나에서 미인으로 꼽히지는 않았어요. 날카롭고 각진 얼굴의 우크라이나 대표 미녀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우리는 동글동글한 얼굴형의 턱도 작고 코도 그렇게 높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외모를 매력적으로 여겼고 우리를 모델로 쓰고 싶어 했어요. 당시 TV에 나오던 안젤리나 다닐로바라는 러시아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걸 보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같은 스타일이 인기 있구나. 그제서야 이해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게 되었고 에이전시는 스타렉스에서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히 차량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은 거였어요. 하루에 2번씩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기도 했고 저와 친구들 모두 모델로서 주가가 높아졌죠.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
하나는 제가 초대한 친구 릴라가 한국 홈쇼핑에서 속옷 모델로 뽑혀 TV에 나온 일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릴라의 방송을 보며 얼마나 웃었던지 몰라요. 물론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웃음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과 기회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우리 셋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즐겼어요. 시내에서 쇼핑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가끔은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가서 파란 바다를 보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고요. 생전 해본 적 없던 캠핑에 도전한 것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어요. 릴라가 캠핑 업체와 촬영을 하면서 장비를 몇 개 얻어왔는데 그걸 활용해 우리 셋이 함께 캠핑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불을 피우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도우며 점점 더 익숙해졌죠. 밤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누던 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게다가 릴라는 한국에서 자동차도 샀어요. 비록 작은 경차인 레이였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이동수단이었죠. 릴라의 차를 타고 점점 더 한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어요.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나 산속에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며 한국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셋은 그러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졌죠. 이렇게 2년 정도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그 시간은 말 그대로 꿈만 같았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하고 안전했어요. 특히 한국의 치안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여자 셋이서 늦은 밤에도 걱정 없이 동네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고 그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먹어도 되는 나라죠. 가끔 호기심에 아버지뻘 되는 한국인 아저씨들이 말을 걸고는 했는데 호기심에 관심을 보이는 거라 웃어 넘긴 적도 많아요. 불쾌한 적도 없었고요. 아마 유럽이었으면 자신을 포즈라고 소개하며 일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행복한 곳이었거든요. 우리 셋은 한국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서로에게도 이곳에서의 경험에도 깊이 감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델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우리는 결국 동유럽계 출신 모델 시장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와 같은 동유럽 출신 모델들이 한국으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는 러시아에서 온 안젤리나처럼 TV에 나올 정도로 더 예쁘고 키도 더 크고 훨씬 뛰어난 여성들도 있었죠. 경쟁이 점점 치열해졌고 우리처럼 평범한 동유럽 스타일의 모델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게다가 모델의 얼굴은 소비재처럼 쉽게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얼굴을 찾고 신선한 이미지를 선호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더 매력적인 모델들이 계속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일감은 줄었죠. 수입은 급격히 줄었고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에이전시의 스케줄도 이제는 간헐적으로만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릴라가 차를 구매할 때 사용했던 할부금을 이미 다 갚아두어서 차를 팔아야 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줄어든 수입으로는 서울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결국 우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경기도로 이사를 해야 했어요. 서울의 화려한 스튜디오 생활을 떠나 비교적 한적하고 소박한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훨씬 많아서 피곤하다며 불평하곤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일하는 날이 한 달에 채 며칠 되지 않다 보니 쉬는 날이 오히려 너무 많아졌죠. 하지만 그 많은 쉬는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고 어디 놀러 가기도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국 다니엘라는 한국에 남고 싶어 했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한국이라도 돈이 없이 머무르는 건 고통이라며 결심 끝에 떠나기로 했어요. 아무런 확신도 없이 계속 한국에서 버티는 건 자신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이유였죠. 다니엘라가 떠나던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다니엘라를 배웅했어요. 다니엘라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며 웃어 보였지만 결국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다니엘라를 보내는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함께했던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공항 로비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우리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다니엘라처럼 떠나야 하나 하는 심각한 고민도 했었죠. 하지만 마음은 결코 쉽게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 느꼈던 행복감과 안정감, 그리고 이곳에서의 작은 성공들까지 모든 게 쉽게 놓아버릴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한국은 단순히 일하는 곳 이상으로 우리에게 한국이 집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떠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막막했어요. 그렇기에 이곳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그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국에 남아 계속 모델 일을 한다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까먹으면서 결국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모델 일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으니까요. 사실 우리보다 늦게 한국에 와서 단기간 동안 바짝 일을 하고 모은 돈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유럽 출신 모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몇 개월만 집중적으로 일해도 본국에서는 몇 년 동안 모을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와 돈을 벌고 빠르게 떠나는 그 여자들의 방식은 솔직하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어요. 한국을 너무 잘 알다 보니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행히 한국의 개인 쇼핑몰 시장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덕분에 이전부터 인연이 있던 사장님들이 종종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그 사장님들이 아직도 너희가 필요하다며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맡겨준 덕분에 다른 모델들처럼 완전히 일이 끊기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에 더 남아있고 싶은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한국의 모델 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절대 할 수 없고 만약 다른 일을 한다면 비자를 갱신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모델 일은 완전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는 사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짧은 모델 활동 수명을 이미 훌쩍 넘겼고 어느덧 5년차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모델 시장은 우리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고 내년이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게 분명해 보였죠. 이런 현실 속에서 릴라와 저는 결국 모델 일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취직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오래 거주한 덕분에 한국어를 꽤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점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어요. 그래,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다른 일도 잘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둘이서 함께 이력서를 쓰고 여기저기 제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받아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만큼의 경험이나 기술을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고급 사무직은커녕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맡기기에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공장 같은 곳에서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모델 일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겠지만 일단 생계를 위해서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공장에 지원했죠. 운 좋게도 어느 작은 공장에서 한번 일해볼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공장 일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우리의 키는 각각 185와 180으로 동유럽에서도 꽤 큰 편인데 공장에서 사용되는 작업대와 기계들은 대부분 키가 작은 한국 여성들에 맞춰져 있었어요. 작업대를 사용할 때마다 허리를 심하게 굽혀야 했고 고개를 숙인 채로 작업을 해야 했어요. 몇 시간 만에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목이 뻐근해서 고개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죠.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일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결국 공장 일은 우리의 선택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한국을 떠나야 하는 걸까? 이렇게 살기 좋은 곳, 보석 같은 한국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정말 하루하루가 슬펐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에 이곳을 떠나는 건 마치 꿈을 잃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바로 화훼단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어요. 화훼단지는 꽤나 규모가 큰 비닐하우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서 우리가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보고는 키가 크다며 우리의 장점을 살려 묘목을 관리하거나 다듬는 일, 키가 큰 화환을 만드는 작업 같은 일을 맡기셨어요. 손이 섬세해야 하는 일들이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세심한 작업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았고 오히려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여유로운 작업 환경과 사장님의 친절한 태도도 큰 힘이 되었죠.
그렇게 릴라와 저는 결국 화해단지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의 모델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한국에 머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일하면 앞으로도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화해단지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는데요. 이전의 모델 생활은 분명 흥미로웠고 수익도 괜찮았지만 모든 것이 즉흥적이고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하루하루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이란 걸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화해단지에서 일하게 되면서 삶의 리듬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정한 스케줄에 맞춰 일하고 고정된 소득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일상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예전만큼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정기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안정적인 생활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델 일을 하며 몇 번 데이트를 해보기도 했지만 언제 일을 나가야 할지 모르고 스케줄도 불규칙하다 보니 데이트 시간이 도무지 맞지 않았어요. 결국 몇 번 만나다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해진 스케줄과 여유로운 휴식 시간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더군요. 저와 릴라 모두 한국에서 각자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계도 깊어졌어요. 한국의 따뜻한 분위기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데이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줬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안정적인 생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 연애까지. 이제야 비로소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한국을 떠나는 건 더 쉬웠어요. 다만 코로나가 끝난 후 릴라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가족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도 흘렸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고향으로 가는 대신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시기로 한 거예요. 저와 릴라 모두 한국에서 각자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저는 2살 어린 연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엘리사도 1살 어린 연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특히 저희 남편의 회사에서는 어떻게 동유럽에서 온 모델 출신의 여자랑 결혼하냐며 엄청나게 부러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다들 엄청 놀라고 좋아해 줬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자존심도 한껏 세워줬고 같이 미래를 그리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엘리 사내 부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국제 커플 유튜브를 해볼까 고민 중이래요. 저는 솔직히 모델 일을 그만두면서 외모 관리가 좀 덜 돼서 자신이 없기는 한데 릴라는 가끔 속옷 모델로 촬영도 나갈 정도로 외모 관리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한국에서 국제 커플들의 일상이나 문화 차이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엘리사네 부부가 먼저 도전해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릴라는 자신만만하게 우리 부부도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잘 될 거라면서 아이디어를 이미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한국 정착 이야기부터 결혼 준비 과정, 그리고 동유럽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자연스럽게 담아내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도 솔직히 그게 잘 되면 남편을 설득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 남편이에요. 얼굴 공개를 부담스러워해서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엘리 사내가 잘 되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면서 슬쩍 흘려놨는데 남편이 조금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만약 릴라네 부부가 성공해서 인기를 끌게 된다면 제 남편도 혹시나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지도 모르겠네요. 사연자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영국인 여성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형외과 직원들이 설득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영국인 여성이 화를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국 맨체스터의 작은 마을에 사는 제리코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와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집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벽이 꽉 막힌 느낌이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인생은 제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지만 저는 결단력과 근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니를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니의 웃음, 천진난만한 질문, 꼭 안아주는 포옹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상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점은 수년 동안 저희 직장이었습니다. 통로는 익숙했고 제품은 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단골 고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리코, 미안하지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군요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영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3년 넘게 일했는데 그 해고 대상이 저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흉한 왼쪽 뺨의 흉터 때문인가도 생각했었죠. 1년 차로 일할 때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생긴 자국인데 영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고 아마 해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제니를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니를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니가 제 어깨 너머로 파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제니가 봉투에 그려진 화려한 엠블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한국 한 달 살아보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어. 제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휴가 같은 거야. 예전에 마트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사는 응모였는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한국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생활비와 숙소도 제공해주는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그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 밖을 여행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나마 요즘 유행하는 K-팝 삼성, 현대나 삼성도 어렸을 때는 일본 기업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첨된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국 전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빌렸습니다. 제니는 끝없는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은 문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앉아 인사말과 공통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말하며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모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와 이웃들은 흥분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잭빛 부인은 제니를 위해 여행 일기를 쓰라고 다이어리도 선물해줬고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마르티네즈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봄 벚꽃의 아름다움,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니의 방은 야간 조명이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니가 고민형에게 앞으로 겪게 될 모험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그러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황금 티켓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제니에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니는 고민형을 꼭 껴안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컸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부터 고속열차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통로를 가리키며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는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우리에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니과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으로 미각이 폭발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죠.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공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있고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식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제니과 저는 이 도시를 탐험하며 경이로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제니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도심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인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저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니는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먹더군요.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준 어르신부터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공유한 젊은 예술가까지 한 사람이 저희 한국 여행에 특별한 장을 더해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니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제니와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제니는 스낵 음료 장신구로 가득 찬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집어 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계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실내가 우리 가게의 신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전히 실내로만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간식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돈을 계산대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정직과 성실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니의 기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독특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는 전자기기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카페가 많은 편인데 바리스타가 없이 커피를 만들어주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니는 로봇 바리스타와 금세 친구가 되어 로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그래밍된 농담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면서 한국 고전을 홀로그램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중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움찔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으로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연구약과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마침 연고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후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지만 그날의 거리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무게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기 때문에 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흉터가 있던 자리에 매끈한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제 컴플렉스인 왼쪽 뺨의 흉터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용 쪽이 기술도 워낙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레디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은 후 이동을 했습니다. 클리닉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트렌디한 상점으로 유명한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요. 순간 사기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매우 훤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아픈 기억인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잘해주시더라고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수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김 박사의 안정된 손길. 깨어났을 때 붕대가 그 부위를 덮고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취에 깨어나는 동안에 제니는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전 안심했습니다. 제니의 웃음과 이야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니는 엄마 이제 더 예뻐지는 거야 라고 물으며 흉터가 제거된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떼어내던 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붕대를 벗겨내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흉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매끈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졌어요. 제니가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과 전문성은 제 외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니과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거닐던 제니의 눈에 형형색색의 천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제니의 관심을 눈치챈 노점상은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 전통 매듭 비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실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제니는 그 옆에 앉아 매듭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치며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제니는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몸집과 어눌한 말투로 가득 찬 아이들의 놀이는 보편적인 언어의 증거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장난감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 팔 벌려 포용하며 적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식 여행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입맛을 가진 제니는 접하는 모든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달콤한 빙수를 먹었는데 망고 맛빙수였는데 처음 먹어본 제니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삼겹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제니는 떡볶이 다음으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제니가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부터 적응력의 가치까지 제니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등 현지인들과의 놀이를 통해 제니는 공감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니가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니가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우리 고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저는 제니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제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엄마, 공원 아이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신적, 물리적 둘 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영국에 뿌리를 두고 고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거는 포기를 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깊이 있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과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제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속삭이면서 이 모험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에서 한 독일인 여성이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독일인의 어깨를 톡톡 치고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독일인은 놀라고 맙니다. 독일에서는 어깨를 치는 게 무례한 행동이어서 그럴까요? 왜 톡톡 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이고 독일에서 온 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처럼 독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인 경우가 많았고 아침 출근길의 북적거림은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지연되는 연착이나 혼잡한 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포장지를 바닥에 던지는 사람, 헤드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 신뢰합니다. 나는 인사 없이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모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하철은 만원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 있던 터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양보해 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 신사라는 단어와 무색하게 매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하지만 완전 그런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친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 독일 지하철을 매일 경험한 후 다른 나라의 지하철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육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섬나라인 일본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정서나 그런 게 조금 비슷하긴 했거든요. 90년대까지는 엄청 잘 사는 선진국이어서 그런가 듣고 보고한 것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최근의 배치 정도가 대단하고 인기가 많다 정도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전 축구에 관심도 없었기에 손흥민도 잘 몰랐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 못하는 후진국 정도,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유럽 말고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교육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었으면 했죠. 친한 동료인 포니에가 일본으로 가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하철에 타기도 전에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의 여러 공항을 여행하면서 번잡함과 긴 대기열, 간혹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 등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넓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청결함, 최신식 시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까지 매끄러운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 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인가 아니면 고급 쇼핑몰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권 절차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도착했을 때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은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 노신사가 차에 오르자 한 젊은 여성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광경을 보다니 한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승객들은 휴대폰 볼륨을 낮췄으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지하철은 이럴 수 없을까? 서울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까 싶었습니다. 또 독일인의 특징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줄을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버스, 우체국, 심지어 찻집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는 에티켓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이 정확하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바닥에 승객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표시를 따랐습니다. 마치 잘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딱딱 맞게 움직였죠. 그래서 비츠나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싶었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표시 같은 것만 잘 찍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관광객이 혼란스러워 보이면 현지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 눈에는 미로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단순히 줄을 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꼭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반한 만큼이나 길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는 방대했고 표지판은 이중 언어로 되어 있어 초행길인 저에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환승 노선을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6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 구절 몇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짓과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미소로 저를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대로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독일 사람에게 한국말로 물어본다면 아마 한 명도 안내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언어의 장벽이 친절로 허물어진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매표기에서 표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어린 학생부터 관광지의 올바른 출구를 알려주는 어머니까지 서울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전 또 낯선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보는 거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제가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약간 낙담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서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고 가족들은 간식을 나누고 낯선 사람과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앉아있던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노부부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연결과 공존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활 수준이나 민족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에서는 종종 지하철의 상태를 한탄하곤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과 열차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청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제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20대의 여성분도 쓰레기를 끝까지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졌을까요? 약간 꼰대 같기는 하지만 예전에 독일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해져서였을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순간은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이나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도통 누가 저에게 올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심검문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장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을 비비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여분의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배려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독일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서울 명동, 강남, 창덕궁 등 많은 곳들을 지하철 하나로 편하게 여행했고 전 무사히 독일으로 귀국했습니다. 독일으로 귀국한 후 다른 동료 교사인 포니에의 일본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역시 재밌죠.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에 더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어 표지판은 영어가 적혀 있었지만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괄적이고 보기 쉬웠답니다. 일본 지하철보다도 역시 한국의 지하철이 더 깨끗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동료 교사 포니에는 그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낙후된 지하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디 출구인지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에는 100개의 출구가 있어서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딱 예상 시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현대적이고 디자인은 직관적이었고 겨울에는 온열 시트, 여름에는 에어컨, 승강장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승객들의 행동이 너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쿄의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지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고 무언의 침묵의 법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그래서 서울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지방 쪽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